삶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정책 대담. 대담한 온대 브리핑의 진행을 맡은 재정경제부 온라인 대변인 박수민입니다.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 그리고 부동산 세제에 아주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뜨거운 경제 현안을 가장 명쾌하고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경제분석의 대가 김광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교수님 채널에서 또 즉시 분석, 라이브로 바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을 만큼 관심이 크셨고 또 실제로 국민들의 이 반응도 뜨겁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려 섞인 질타 내지는 뭐 평가 이런 거를 댓글로도 많이 봤는데요. 교수님이 처음 이 세제 개편안 보셨을 때 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부터 저는 좀 궁금한데요. 집이라는 단어가 글자는 한 글자지만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다른 생각을 하실 것이다. 전 재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투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일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집이라는 단어가 달리 느껴질 거예요. 그러리만큼 이 집에 대한 과세 정책이 발표된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모두 집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그 집에 대한 관심보다 집값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 않을까. 집값이 과연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미 주택 보유율 데이터가 발표된 것처럼 국민의 61%가 넘게 자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가 혹은 뭐 보유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 포함해서 과세가 얼만큼 매겨진다 하는 계획안이 발표됐으니 나의 삶에 직결될 수 있고 자가를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에게도 분명 전월세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뭐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이나 비거주 또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좀 과세 정상화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교수님 시각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적인 특징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발표된 건 조세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조세정책의 원칙이 있죠. 바로 조세 형평성. 조세 형평성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인가? 라는 것을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요.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물론 과세를 하기 위해서 조세정책을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이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주택 매매 시장에도 또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조세 형평성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조세 형평성이라는 것의 개념은 물론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소득 혹은 재산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과세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이뤄낸다. 이게 소위 조세 형평성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제 개편안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전체 취업자가 2,95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850만 가량이 임금 근로자예요. 그 임금 근로자들은 매우 투명하게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재산만큼은 상대적으로 덜 과세될 수도 있다. 소득은 없지만 50억, 10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겠죠. 그런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라는 원칙, 또 조세 형평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게 주택 가액에 기초해서 많은 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과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은 조세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다가간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부터 또 말씀을 드린다면 자산 양극화 해소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소득 수준별로 혹은 자산 규모별로 전체 인구를 혹은 전체 가구를 5분의 1 등분하면 1분이 저소득층부터 5분이 고소득층까지 1분이 저자산계층부터 5분이 고자산계층까지 구분이 되는데 최근 한 5년 동안을 지켜보면 결국 누가 부자 되는가 여부를 판단했더니
누가 부동산을 잘 가지고 있는가예요. 누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너무나 극심한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과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은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성에 있다라고 긍정적인 효과도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양극화 개념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죠. 24년부터 연달아서 전망서에서 제가 의견을 드렸었던 것이 부동산 시장이 비대칭화되고 있다. 양극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5개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는 정도예요.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이 양극화 개념이 아니라 비대칭적인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비대칭화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과 비수도권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간에 양극화가 강하게 전개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방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안정화의 방향성이고, 구윤철 부총리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그게 방향성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칙과 효과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적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런 긍정적 효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일종의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 부동산 정책, 금융 정책, 통화 정책이 맞물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또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강의를 들은 기분인데요. 구체적인 개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번 개편안을 보면 이 거주형 1주택 같은 경우는 20억 원까지 일단 비과세가 되고, 또 시가 30억 원 이하까지는 아무래도 세액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걸로 하고, 또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좀 크지 않게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 보는데요. 그러면 뭐 기존하고 비교를 했을 때 40억 원 수준까지는 세 부담의 변동이 크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특히 1거주 1주택자라고 한다면 40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많이 부여하지 않자 하는 방향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세 부담이 사실 세제 개편안이 국회 통과하고 나서도 실제 나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차이를 못 느낄 만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40억 미만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그 세금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분은 있을 것이니까 세금 부담, 과세 부담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40억 미만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그렇게 늘어난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그렇게 보지만 또 지적하신 것처럼 그 이상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나 또 비거주하고 계시거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세 부담이 또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이번 개편이 사실상 뭐 증세를 위한 개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저희 듣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제 기본적인 의견이고요. 우리나라를 저는 평가할 때 8년 연속 적자 재정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정치적이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 정권을 지나오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총세입이 있고 총세출이 있는데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가 8년 연속 지속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10년 후에는 빚을 갚을 능력이 더 생길까? 20년 후에는 더 생길까? 그때는 우리의 산업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인구 구조 변화인데,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10년 후가, 지금보다 30년 후가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더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띠고 있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분들을 뵐 때도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8년 연속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에서 벗어나는 역대급 정책 목표를 이뤄내시는 게 좋은 선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조를 한번 끊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많이 드려요. 실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런 적자 재정에서 탈피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세금을 더 걷든가 세금을 덜 쓰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조세 개편안은 세금 걷는 것에 대한 고민인 거고, 재정정책 관점에서 일부는 세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이니까 조세 개편안은 세금을 더 걷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향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간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명을 그냥 모른 채 지나가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이 부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물론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돼, 저는 이런 기조는 아닙니다만 일단 비교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OECD 회원국 내에서 GDP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한국이 3.0%예요. 근데 OECD 평균은 1.6%예요. 많은 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둘로 구분할 수 있죠. 보유세냐 거래세냐. 근데 보유세를 가지고 전체 부동산 세수 중에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을 해보면 한국은 29.4%, 근데 OECD 평균은 56%. 결과적으로 조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보유세만큼은 그 어떤 나라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좀 떨어지는 수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필요가 있고, 맨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세 형평성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고자산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고민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도 이루고 세수 확보도 가져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방향성 하에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희 그 종부세 세율 체계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현재는 지금 주택 수에 따라서 이제 그 종부세율을 다르게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어나 하겠다는 게 저희 방침인데요. 이렇게 바꾸는 배경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있으시면.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잘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 제가 우리 부동산 시장을 진단함에 있어서 비대칭화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주택이 3개예요. 근데 다 합해도 2억이 안 돼요. 근데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집 한 채가 100억이에요. 근데 과세의 형평, 조세 형평성이라는 원칙에 부합합니까? 다주택자로 분류하고 1주택자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제기했었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는, 비대칭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더 맞겠다. 굉장히 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좋은 일진보한 어떤 접근 전략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주택수를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택가액이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는 과세 형평을 또 제공해 주는 것이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가라는 관점이고,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듣기로는 보유세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거나 또 임대 물량이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이 세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세제 개편안이 가져올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게 잘 됐다 못됐다 라고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한 보완책들을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는 것, 그런 관점에서 저의 의견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게 풍선 효과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예요. 고가 아파트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에 미치는 영향, 의도한 방향은 매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매도하라는 것인데, 매도하고 나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강남 3구의 초고가 아파트, 그 강남 3구를 벗어난 나머지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입 의사가 꺾여요. 그리고 매도 의사가 강해져요. 상대적으로 그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급매물이 나올 수 있고, 급매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가격 조정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뭐냐면, 집을 갖고 있지 않는 계층 입장에서는
쌤통이다 할 수 있겠죠. 내가 바라는 바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주거 안정하고 무슨 관계죠? 100억짜리 아파트가 90억 되고 80억 되면 주거 안정에 기여하나요? 주거 안정은 뭡니까? 서민, 말 그대로 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세 정책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는 부동산 정책들 혹은 금융 정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더 본질적인 의견을 드려볼게요. 드디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도록 하는데 그 내 집 마련한 전 재산이 가치가 떨어지게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무리 주택가격을 안정화한다고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이 결과적으로 집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 그러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일부 저가의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가에 거래되는 매물은 분명 내 집 마련 수요일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그 주택은 전월세 시장의 공급 효과였는데 공급 효과가 줄어들겠죠.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내 집 마련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다주택자가 매도하도록 유도하면 그 매도는 곧 전월세 시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로의 이동이니까 결과적으로 전월세 불안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경우는 분명 그 해당 아파트의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그 집을 사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이어서 맞물리는 이야기가 결국 주택정책은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조세정책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이죠. 근데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뭡니까? 집값 안정입니까? 주거 안정입니까? 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거든요.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의견 드리면 집값이 안정되면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집값 안정이 주거 불안을 더 부추기는 요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차 가구가 있고요. 1가구 1주택 가구가 있고요. 다주택자가 있어요. 그러면 세 계층 중에 누가 주거 불안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계층입니까? 아무래도 임차 가구겠죠. 그럼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주택 가격을 떨어뜨려야 됩니까? 전월세 부담을 떨어뜨려야 됩니까? 전월세부터 그렇죠. 겠죠.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세제 개편안이 단기적으로는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럼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등락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단기적인 효과로도 끝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또 1, 2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 세제에 익숙해지거든요. 항상 변화의 지점에 시장이 우당탕탕하고요. 우당탕탕한 다음에는 그 익숙한 세제에 적응해요. 그러면 다시 부동산 시장은 원래 가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또 고려한다면 이 세제 개편안만으로 이게 마치 끝판왕이야, 만병통치약이야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이런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들이 또 맞물려야 될 것이다. 그래야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의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의견은 어떤 부동산 정책도 어떤 세제 개편안도 100점짜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집을 가진 이와 집을 갖지 않은 이는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100점짜리 정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정부는 100점을 위해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100점짜리 정책은 없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이런 세제 개편안이 상당 부분 의지를 가지고 또 여러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가다듬어진 세제 개편이 돼야 되는 건데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 정책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단기적인 조정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도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급 대책이 있지 않는 한 가격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일시적인 조정에만 그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날카로운 시각 또 뼈아픈 여러 가지 조언들을 저희가 좀 귀담아 듣고 좀 완성도를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실제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한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이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 이후로는 10억 원의 공제 한도가 이제 새로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신설되는 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앞부분에서 이 세제 개편안에서 총평을 드리면서 핵심이 되는 것 하나가 보유에서 거주로의 전환.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공제 한도를 많이 적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과세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과세 혜택을 좀 주기 위한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방향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게, 그리고 뭐 정책의 의지가 그러하잖아요. 집은 투자가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골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거주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의 이 세부담을 이렇게 높이는 한편,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걸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또 그런 정책도 저희가 이번에 마련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뭐 비거주 다주택자에다가 매각을 하도록 강제하고, 그리고 고령자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또 강요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 하는 우려 내지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물론 고령자는 아니지만 고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 결과적으로 고령자, 수도권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강요한다기보다는 유도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동을 한다, 만약에 가정했을 때, 그러면 지방에 꺾여 들어가는 주택 가격을 다소 안정화하고,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이 심각하게 많이 있는데 미분양뿐만 아니라 준공후 미분양,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뭐 유령도시와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정책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사실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지역 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고령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청년을 보내야죠. 일할 곳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가지 마세요라고 뜯어 말려도 가게 만들어야죠. 오히려 저는 지방균형 발전 관련 정책의 포커스는 산업정책에 있다, 핵심은. 왜냐하면 일자리가 있는 곳에 청년들이 몰리는 것이고, 수도권의 일자리보다 비수도권의 일자리가 여러 가지 근로조건 면에서 낮다면 가지 말라고 말려도 갈 겁니다. 자산을 처분하고 또 잉여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고령자들이 자산을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아파트를 처분해서 20억짜리 집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럼 나머지 3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소비로 연결시킨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루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고령자 여러분께 직접 여쭤보는 게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령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세제 개편안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아닐지 한번 여쭤보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도 거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또 뭐 이미 그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미 다 들여다보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년이나 지방 혜택에 관련해서도 세제 개편안에 좀 담고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걸로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듣는 비판 중에 하나가 불가피하게 비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좀 가세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요. 뭐 직장이나 취약이나 뭐 아니면 뭐 질병 같은 문제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일정 요건 하에
어느 정도 그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거주 여부를 가지고 가세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좀 뼈아픈 지적 아닌가라고 공감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정말 많은 현직자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재원 교육과정 같은 데 많이 가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파견 공무원이나 뭐 여러 공무원분들 만나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여러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아도 그 집을 떠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비거주라는 일종의 오명을 띠고 주재원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가부터 시작해서, 비거주가 마치 낙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비거주를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실거주라는 것을 어디까지로 실거주로 규명해 나갈 것인가, 여기서 정책적인 오류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 실거주라는 정책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이나 불협화음이 없도록, 또 많은 부분들이 억울하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치밀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세 정책은 어쩌면 거시 정책에 가깝지만 그런 부작용들이나 오류를 최소화하는 핀셋 정책도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교수님께서 OECD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보유세, 양도세 말씀을 하셨는데, 보유세와 양도세 사이의 그 균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그에 반비례하게 조금 낮춰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보유세, 양도세와의 균형,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보유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 가지 가지고 있고요. 조세 원칙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유세를 강화하면 당연히 매수 의사가 약해집니다. 매도 의사가 강해져요. 당연히 급매물이나 매도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세 부담이 있다 한다면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매도 의사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의사결정을 만드는 보유세 좋겠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양도세를 충분히 낮춤으로써 오히려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제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매물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제 개편안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서는 특히 양도세에 대한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매물은 많이 있는데 많은 매물을 소화하는 매수세가 극단적으로 줄어서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래저래 정책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균형을 맞춰서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죠. 조세 원칙 관점에서,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점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앞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다만 보유세가 낮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 회원국의 평균선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것. 물론 OECD 회원국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라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의 잣대로서 평가를 해봤을 때도 그게 맞는 균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를 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한시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 잠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더 유예하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충분히 다주택자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의 투자 목적의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유도하는 방향에 부합하게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번 세제 개편이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 정부는 단기적인 이런 시장 안전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이 부동산 세제를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해소가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읽혀지는데요. 그 양극화 해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을 조정시킴으로써 양극화 해소 영향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지방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방향으로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더 시장주의예요. 주택 가격이든 주식의 가격이든 나의 임금조차 모든 것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정책의 효과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조세 정책이나 그 밖에 금융 정책, 부동산 규제책, 통화 정책까지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이 정책들이 총 집대성되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통화정책 관점에서도 이미 7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을 거의 예견하다시피 하고 있죠. 물가 안정 목표나 환율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사야지 하는 매수세를 꺾어놓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대책도 역시 가계의 대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가계부채 정상화를 위한 금융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 자기 돈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는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매수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들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정책, 지금의 조세정책, 가동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도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좀 어렵도록 하는 긴축적 흐름이 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에. 정부의 정책과 의사와 무관한 흐름도 같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24, 25, 26년 상반기까지 이 비대칭화,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26년 하반기 끝자락이나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기조가 다소 한풀 꺾일 수 있고, 그리고 지방 아파트 가격은 다소 상승 전환할 수는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정책적 효과가 단기간 안에 멈출 수 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아랫물을 바가지로 퍼서 위로 올리면 물의 흐름이 바뀔까? 그렇게 보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물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댐에 넘치는 물이 넘칠하게 되면 어쨌든 물은 또 다시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맞물려야만 이 시장 안정화를 장기적으로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오늘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이번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부터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우려와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6년 세제 개편안은 국민들의 실수요를 폭넓게 보호하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모쪼록 오늘 대담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번 세제 개편안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통찰을 나누어 주신 김광석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재정경제부 유튜브 채널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과연 제가 어떤 조세 개편안에 대해서 우려점, 부작용, 비판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물론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루 잘 들어주셔서 앞으로 정책이 더 맞는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기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보람을 좀 느끼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많은 안방에서 여러 작업터에서 공간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막 이어지고 있는데 그 목소리들을 다 잘 바로 잡아서 100점짜리
정책은 없겠지만 100점에 도전하는 그런 정책을 국회 통과까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따뜻함을 전하는 대담한 온대브리핑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